네, 작품 번호 4번 정읍사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별표를 치겠습니다. 네, 고대가요 5편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작품이 정읍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가 되겠다. 지명이죠. 전북 정읍이라고 있습니다. KTX 타고 가다 보면 정읍역이라고 있는데 정읍역에 내리면 역 광장에 정읍사 그 비석이 세워져 있고요. 12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정읍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북 정읍으로 전라도 전북 백제의 노래 정읍사입니다. 주목. 요 정읍사는 배경설화 우리 책에는 없고요. 요거는 배경설화 속의 삽입시 형태가 아니에요. 이 정읍사의 배경설화는 따로 전해져서 이 고려사와 동국여지 승함에 이 정읍사의 배경설화가 별도로 전해지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봐요. 말로 얘기할게요. 여기 봐. 자, 이렇게 길이 있고요. 달이 떠 있어요. 달, 이렇게 언덕이 있고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시장에 물건 팔러 갔어요. 행상하는 남편이야. 그런데 요놈의 남편이 시장에 간 남편이 밤이 됐는데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부인이 달님에게 기도합니다. 남편이 무사히 집에 잘 돌아오기를 무사귀가를 기원한다. 그 노래가 이제 정읍사야. 그 뒤 이야기도 보면 결국 남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기다리다 지쳐서 이 부인은 돌이 됩니다. 기다리다가 이런 돌을 우리는 망부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망부석 설화 속에 전해지는 노래가 바로 백제의 노래 정읍사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예. 서브노트 보세요. 4번 정읍사, 1번 남편의 무사 귀가를 딸에게 기원한다. 2번 중요의 별표. 왜 이제 고어로 제시되는데 아래와 사용된 달 이것은 소원성취의 대상으로 광명 빛과 같은 존재고요. 이와 대조되는 진대 여기 진곳 진흙탕인데 비유적인 의미로서 밤길에 남편에게도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밤길에 짐승을 만날 수도 있겠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겠고 남자들 또 단미천 생기면 이상한 짓 하죠. 술집 갈 수도 있겠고 여인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이 되겠다. 이 정읍사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 구전되다가 백제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수백 천년이 흘러서 무려 조선시대 성종 때 16세기에 와서 악학개범에 수록이 됩니다. 이 악학개범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보는 악보의 가사집으로 궁중악보가 되겠어요. 음악책, 노래책이야. 따라서 이 정읍사는 여러 가지 국문학상 의의를 지니는데 첫째, 한글로 전해지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작품이다. 의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한테는 최악이에요. 결국 표기가 당시의 표기 16세기 중세국어로 표기해야 된다.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악학개범의 음악책에 수록되다 보니까 음악성의 특징이 나타나 원래는 없었던 건데 기록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된 후렴구가 삽입이 돼요. 이 후렴구는 의미는 없는 여음구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단 음악적 기능으로 흥을 돋워주는 좋은 구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후렴구를 제외시키고 나면 3장 6구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 나오게 되는 삼장육구만 한다 숫자, 즉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문 보겠습니다. 정업사 보세요. 일단은 지문을 보니까 16세기 중세 국어표기입니다. 그 위에다가 참고 표시하고 적어 놓습니다. 해석 중요. 이거는 그 원문이 그대로 지문 출제되니까 그 중세 국어의 고어를 다 해석해야 돼. 번역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야. 일단은 보니까 왼쪽에 한문이 적혀 있는데 전강, 소엽, 후강전 이런 거 보입니까? 주목. 이게 뭔가 그러면 악곡 부호라는 건데요. 악학계범이라는 음악책, 국악책에 수록되다 보니까 이 국악의 빠르기를 표시한 거야.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여기 봐. 서양적인 거로 말하면 안단테 포르테, 메조 포르테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전강이 뭐고 소엽이 뭐고 후강전이 뭔데?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건 다 드러내면 돼. 이건 악학계범에 수록됐다 보니까 국악의 빠르기를 표시한 그 한자들이 옆에 나란히 붙어 있다. 그건 다 드러내면 돼.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 정업사 해석에 있어서 원래는 없었던 거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된 후렴구를 표시할 텐데 지금부터 가로칠 준비하고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어기야 가로, 세 번째 줄 어기야 어강돌이 가로, 네 번째 줄 아우다롱들이 가로채. 내려가서 여섯 번째 줄에 어기야 가로, 일곱 번째 줄 어기야 어강돌이 가로. 내려가서 아홉 번째 줄에 어기야 가로, 열 번째 줄 어기야 어강돌이 가로, 마지막 줄 아우다롱들이도 가로칩니다. 주목. 이거 원래는 없었던 거야. 기록될 때 추가된 거야. 가로를 쳐버려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여음구가 되겠다. 단 의미는 없어. 기능은 있어. 음악적 기능으로 흥을 돋워주는 조음구 역할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여기 봐주세요. 인터넷에 트로트 2박사라고 있는데 노래 부를 때 중간에 트로트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는 조음구를 삽입시켜 노래 불러요. 뭐 두만강 아싸 푸른 물에 사라비야. 관광버스 뭐 노래 있죠? 노젓는 배사공 쿵따라비야 사라비야 뭐 이런 거. 쉽게 말해 이거 그런 거야. 지문 다시 봐봐. 달아 높이 검도 다샤 아싸 머리검 비춰시라 사라비야. 저전 여르신 거야 아싸 진대를 들으시라 히히. 주목. 지금 말입니다. 이 여자는 심각하죠. 지금 아싸 히히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될 때 음악책, 노래책이 악학계범에 수록되다 보니까 흥을 돋워주는 조음구가 삽입됐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건 해석이 필요 없는 무의미한 구절이야. 음악적 기능만 있는 걸까? 그놈은 싹 드러내고 해석하면 돼. 알겠니? 네. 그놈을 싹 드러내고 나면 3장 6, 9가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조 형식의 기원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석을 할 텐데 이건 해석이 중요해. 그것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한 줄 한 줄 해석을 잘 해야 되겠어요. 시작하겠어요. 달아 높이곰 또다시샤 달에다가 동그라미. 달이 나와요. 이 달은 첫 번째 소원 성취의 대상이다. 두 번째 기원의 대상이다.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원의 대상이야. 우리네 여인들은 지금도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기도드리곤 했어요. 달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달에게 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어두운 밤길에 남편에게 광명 빛을 주는 대상이 되겠다. 이것이 달의 의미예요. 그 다음, 이건 높임의 호격조사로 달님이시여 이렇게 가면 됩니다. 높이검. 봐라. 일단 중세국어 표기이기 때문에 이어적기 연철이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이 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알아둡시다. 이것을 우리는 강세전미사라고 그래요. 중세국어의 강세전미사인데 이것은 강조의 뜻이다. 그래서 강렬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두 번 해석하면 돼. 두 번 반복 해석, 더블로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어적기 연철된 거 분철을 시켜내면 높이가 되겠죠? 두 번 적으면 돼. 높이 높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도다샤 도다샤 역시 다 이어적기 돼 있어요. 밑으로 끊어적기 분철시키면 도시 되죠? 두 번째 음절에 아래 하니까 뭐가 돼요? 어가 되죠? 그리고요 옛날 중세국어에는 주체높임 설말음이 두 개가 쓰였어. 시도 있었고 샤도 있었다. 이때 이제 샤가 쓰인 거야. 현대어의 해석은 시어 해석이 되는 거야. 도드시어. 머리 곰 역시 곰이 쓰였고요. 멀리 멀리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의사항. 이때 머리가 헤드. 머리 뜻 아님. 빛이 오시라 비춰 주소서. 여기까지. 일행과 이행을 묶어서 저거요. 달님에게 기원. 달님에게 기원합니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저젠 여러신고요. 주모. 저제. 저자라고 그러는데 시장이야. 시장의 옛말이 저자예요. 저자거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어고요. 이 단어 앞으로 계속 많이 등장할 텐데 첫 번째 가다 고의 뜻이 있고요. 살다 리브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뜻을 쓰였냐? 시장에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 가다의 뜻입니다. 요 여다가 이제 뒤로 가면 작품에서 살다의 뜻으로도 이제 쓰입니다. 시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시장에 가 계신가요? 해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생략된 주어가 여기에 필요하겠죠. 누가 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말을 삽입하세요. 남편이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달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남편이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 다음 전대를 디디올쉐라. 전대에다가 세모 쳐요. 주목. vs 대조돼요. 여기에 전대가 나옵니다. 세모. 자, 이 전대는 일단 그대로 해석하면 이 전이 전설모마 되면 이제 진으로 이로 올라가고요. 대라는 건 곧 장소를 뜻하는 말이야. 그대로 해석하면 진곳 이렇게 돼요. 진흙탕을 이야기해. 진흙탕. 이 자체가 뭔가 비유된 것이다. 첫 번째, 남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진흙탕에 비유됐다.
밤길에 짐승을 만날 수도 있겠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겠고 남편이 술집 기생집에 머물 수도 있겠다. 두 번째, 결국 이춘대는 어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업사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달과 진대 대리적 의미, 대리적 시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첫 줄에 달이랑 거기 진대랑 서로 화살표 양쪽으로 표시해서 두 개가 대조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디데열세라. 이건 고어인데요. 이 고어는 기본형 디데다인데 여기에 디디다 이 뜻이야. 이렇게 발로 디디는 거 디디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리얼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리얼로 시작하는 어민데 리얼쉐라. 사실 현대어에도 리얼쉐라라는 현대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의구형 어미다. 그러니까 의심의 뜻이야. 의심의 뜻, 의구형 어미라 그래. 해석은 뭐뭐일까 두렵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디딜까? 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디딜까? 두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역이고요. 직역을 하면 여기 봐.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건 직역. 의미를 새겨 의역을 해두면 위험한 상황에 닥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5행과 6행을 묶어주세요. 저거 남편의 위험한 상황을 염려. 남편의 위험한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주목. 여기 봐요. 문학 특강 수업 들으면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정리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요? 정리. 이거는요, 잘 적으셔야 돼. 설명해 주는 내용을. 특히 남자들 정성스럽게 잘 적으세요. 여자들은 잘하는데 남자들 이거 대충 들으면 안 된다. 너 지금 교양 수업 듣는 거 아니야. 시험 대비해서 수업을 듣는 거니까 다음에 또 보고 수도 없이 봐야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잘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막 갈겨가지고 대충 막 적어놓으면요, 이 문학특강 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이야기해주는 거 강조해주는 내용을 색깔 좀 많이 써요. 색깔 볼펜 꺼내놓고 형광펜도 쓰고 엄한색 꺼내놓고 예쁘게 좀 보기 좋게 다음에 봐도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기만의 그런 주석을 달면서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한번 정리해야 돼. 그래야 또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예. 좀 잘 정리하세요. 계속 내려가서 언어이다 놓고시다 어느 곳이나 놓고 오십시오. 자, 중간에 생략된 목적어 삽입합시다. 무거운 짐을 언어이다랑 놓고시다 사이에 삽입해요. 무거운 짐을 어느 곳이나 무거운 짐을 놓고 오십시오. 그 다음 내 가는데 점거를 쉬라. 내 가는데 밑줄 쳐. 자, 이건 해석이 두 가지 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남편의 귀갓길이 되겠어요. 남편의 귀갓길이다. 두 번째 해석은 아내의 마중길이다. 그리고 이 내를 남편을 볼 수도 있고 아내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 해석은 항상 1번이야. 알겠지?
우리는 일반적 해석으로 하면 돼. 1번으로 해석하면 되고 문학이라는 것은 해석의 다양성은 존재해. 2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건 참고로 두면 돼. 내가 가는 곳에 남편이 가는 곳에 즉 남편이 귀가하는 곳에 점그랄쉐라 리얼쉐라 또 나와. 저물까 두렵습니다. 자, 점그랄쉐라 앞에 생략된 주어를 삽입합시다. 해가 또는 날이 해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해가 저무는 거죠. 여기까지 8행과 9행을 묶어서 적습니다. 남편의 무사 귀가 기원.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였습니다. 다 같이 현대어풀이 읽겠습니다. 달님이시여 시작. 주목. 저를 보세요.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들 고전문학 작품 공부할 때 현대어풀이를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봐.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이유를 생각해봐. 지금 이 수업이 대학교 전공 수업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학문을 추구하려 온 게 아니에요. 고전문학 전공 수업 아니고요. 우리는 시험 대비하는 수업이야. 그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시험 대비야. 그치? 이게 문제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야. 따라서 현대어풀이를 적극적으로 봐야 돼. 이런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봐요. 부산 학원에서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봤더니 일단 이 친구가 이 소방 구조 경체 준비하는 친구인데 공고 나왔대요. 수능도 안 보고 대학도 안 갔고 바로 이제 그 특전사 군에 들어가서 군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제대해서 이제 구조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되려고 구조를 보려고 이제 공부를 한 친구야. 그러니까 10년 만에 공부하는 거지. 사실상 뭐 거의 국어는 처음 공부하는 친구야. 왜? 뭐 공고 다녔으니 학교 다닐 때도 국어를 뭐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겠고 수능도 안 봤으니 사실상 난생 처음 국어를 공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뭘 하나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친구의 사례를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자, A4 용지를 3단으로 나눠놨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많이 강조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더 많이 강조할 텐데 빅6 핵심 6작품에 관한 얘기를 하죠. 뭐 아까 뭐 그걸 공부하려면 직무유기다까지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는데 워낙 강조를 많이 하고 버럭대니까 야 이걸 해야 되긴 해야 되는구나 인식은 알아. 근데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더래. 자기 능력으로는 해석이 못하겠더래. 원문으로도 해석을 못하겠다는 거야. 읽을 줄도 모르고 한자도 중간에 섞여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최선 아니지만 차선책을 택했더라고. 어떻게 했냐. 한 페이지에 하나씩 적었더라고. 여기 이제 상충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충곡 여기 현대어풀이를 워드로 쳤더라고. 책을 보고 워드로 다 쳐져 있어요. 현대어풀이가. 매랑전가 또 한 장, 관동백은 길에서 2장.
사미인고 관장, 송미인고 관장, 규원고 관장이야. 요거를 3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 하도 많이 봤는지 여기 막 꾸깃꾸깃해요. 접은 거 막 영어 단어장 보듯이 이걸 들고 다녀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했어. 내가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야, 상춘곡. 상춘곡을 다 말을 하더라고. 이걸 다 스토리텔링을 해. 자, 상춘곡 내용을 다 얘기해. 관동별곡. 관동별곡을 말하더라고. 외우지는 않지만 내용을 다 읊고 있더라고. 대단한 정성이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그 친구 그 다음에 바로 붙었어. 그런 친구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정성이 지극합니다. 본인 능력으로는 최선 아니었어. 하지만 차선은 됐는데 그 친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 관동별곡이지. 관동별곡에 투술이 뽀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관동별곡의 그 해당 지문은요, 똑같은 지문이야. 원문이 나오지만 현대어 풀이로 내용 파악이 돼 있으면요, 결국 그 내용 파악된 내용을 먼저 풀면 되는 거야. 그치? 상춘곡 내용을 다 꿰고 있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저렇게 공부하는데 저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나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야. 제가요, 칭찬해줬고요. 지금 이야기하듯이 고전문학 특강 수업할 때마다 학원마다 제가 항상 이때쯤 되면 얘기해요. 여기는 좀 덜합니다. 아직 짧은 작품에 지문의 작품이니까 덜한데 뒤쪽으로 가면 이제 가사문학 들어가면요 심각한 위기에 처해요. 제 얘기 듣습니다. 이 고전문학 공부는요 해석 연습하는 게 절반의 공부야. 실제 문제도 해석 문제가 출제돼. 이거 해석 번역할 줄 알면요 50%는 끝났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은 해석을 연습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고전문학 공부하세요. 고전문학 딴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고전문학 해석 연습하는 거야. 내용 파악을 하라는 얘기야. 최소한 상춘곡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정업사 그러면 정업사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정업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그래야지 문제로 나오면 푸는 거예요. 일단 지문 정도는 다 꿰차고 있어야 돼. 내용 파악을. 이거를 조사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그럴 필요는 없어. 문법처럼. 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를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 때 출판사에 특별 주문을 한 게 현대어 풀이를 밑에다가 바로바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특히 가사문학 쪽에 가면요. 한 단락 끌려면 현대어 풀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저희 수업할 때도 한 단락을 수업하면요. 다 같이 현대어 풀이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 안 되면 현대어 풀이라도 내용 파악을 해줘야 돼.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상춘곡이 어떤 지문이 나왔다. 현대어 풀이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지문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대어 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로바로 현대어 풀이를 읽어서 내용 파악을 오선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줄 치겠습니다. 왼쪽 알명이 핵심 정리 갈래 밑줄. 개인적 서정가요 망부가.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 밑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한 여심. 의 세 개 다 줄쳐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 시조 형식 원형 가진 노래. 출전 악학개번. 이쪽으로 와서 알맹이 두 번째 줄을 줄칩시다. 백제 정업에 사는 행상이나 아내가 장사나가 남편이 장사나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높은 바위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것이라 했다. 여인은 길을 밝혀주는 달을 빌려 남편이 전대를 드릴까 염려하는 마음과 무사하게 귀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였다. 오른쪽 페이지. 이 노래의 형식적 특징의 세 번째 줄 줄쳐. 시조의 3장6구 형식의 근원을 정업사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많다. 알았죠? 시적 화자 태도 나오는데 거기서
중간 정도부터 줄을 칠 텐데 이 작품의 화자가 처한 사항과 찾았으면 줄 쳐요. 유사한 작품으로는 부역 나가서 기한이 넘도록 도르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노래인 백제의 가요 선운산가와 신라 박재상의 아내가 치술령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인 신라의 가로 치술령곡을 들 수 있다. 단, 주목. 선운산가와 치술령곡은 노래 가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설화만 전해지니까 그게 지문으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특히 치술령곡은 정읍사와 마찬가지로 배경사락의 망부석의 모티프 박스쳐. 기다리다 지쳐 돌이 되는 게 망부석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티프는 김소래시 초혼 별표. 초혼에 이어지고 있다. 주목 여기 봅시다. 나중에 현대문학 진도 들어가면 현대시 작품 두 번째로 배울 게 김소월의 초혼을 배울 거야. 초혼시에서도 이 망부석 모티프가 나타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부르다가 지쳐 돌이 된 한이 있어도 계속해서 부르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돌이 되겠다는 망부석 설화가 적용돼. 그래서 김소월의 초혼 현대시 정읍사 두 개의 공통점은 망부석 모티프다. 알겠습니까? 네. 오른쪽에 두 문제 풀어주세요. 일 번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바로 갑시다. 4번입니다. 이 작품에 쓰이는 여음꾼은 화자정서 X. 진솔하게 대단한 역할을 한다. 여음꾼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무의미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 여음구의 화자정서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2번 옳지 않은 것은 백제시대에 창작된 노래를 알려졌다. 맞고.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기한을 빌고 있다. 맞고.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여이다. 맞고. 추술성 진여 집단적 불렀다. 틀렸죠? 추술성도 X, 집단적도 X. 4번에다가 올리는 작품이 아까 뭐 있었습니까? 구지가. 고려시대 소교로도 불렸다. 이건 이제 참고인데 정읍사가 고려시대 소교로도 불려요. 그래서 나중에 악학교 보면 수록되는 거야. 중요한 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고대가요 5편 정리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갈래 향가로 넘어가겠습니다. 향가의 5편을 지금부터 정리할 겁니다. 작품 번호 5번 서동요. 네, 이 작품은 최초의 향가, 가장 오래된 향가다. 6세기 신라 진평왕 때에 지어진 노래로 가장 오래된 향가인 최초의 향가가 되겠다. 제목의 서동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 아세요? 마? 아시죠? 말을 캐는 아이 서동이 되겠다. 마서자 아이동자예요. 역시 배경설화 스토리를 볼 텐데 오른쪽 페이지 321쪽에 이 노래의 유래가 나오는데 이게 삼공유사에 전해지는 서동요 설화입니다. 요거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각자 읽어봅니다. 지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 이 노래 유래 읽어봐요. 시작.
주모.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제에 소동이 있었어요. 이 소동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뭐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그러는데 선화공주가 그렇게 아름답고 착했다. 그래서 백제 땅까지 소문이 나요. 백제의 소동은요, 야심찬 계획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신라의 수도 서라벌 경주로 갑니다. 그리고 작전을 수행해 말을 들고 가서 꼬마아이들을 모읍니다. 말을 떼어주면서 꼬마아이들이 말을 얻어먹으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새끼야 줄 서! 말을 떼어주면서 야 니네 내가 노래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이 노래 부르면서 다녀. 내일 오면 또 줄게. 예! 그래서 노래를 하나 알려줘요. 이게 서동요야. 노래의 내용인 즉슨 착하디 착한 선화공주를 부정한 여인 취급하는 자신한 정을 통하고 그 정이 못내 아쉬워서 밤에 몰래 안고 갈 거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섹스 스캔들이야. 그런 유언비어를 노래를 퍼뜨려. 꼬마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온 장안의 노래가 금방 퍼지게 되고요. 결국 그 노래는 궁궐까지 들어가게 돼. 결국 선화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요. 귀양을 가게 돼요. 이때 서동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나쁜 새끼. 그리고는 작전 성공, 선화공주를 모십니다. 백제 땅으로 데려가서 결국 부부가 됩니다. 부부의 연을 맺게 돼요. 선화공주가 궁궐에서 쫓겨날 때 그의 어머니 왕비가 딸 선화공주에게 황금을 손에 쥐어줍니다. 천하의 귀하디 귀한 보석 황금을 쥐어줘요. 부부가 된 아내 선화공주가 어느 날 남편 서동에게 황금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천하의 귀하디 귀한 보석이다. 이때 서동이 뚱딴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말을 캐든 땅에 가면 흙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그 산을 가서 봤더니 그 산이 황금산이었대요. 그래서 그 황금을 캐어다가 백제의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민심을 얻어서 전한 신분이었던 서동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백제의 무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서동요는 백제의 무왕설화 속에 전해지는 그런 노래가 서동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서브노트 봐주세요. 5번 서동요. 네, 백제의 서동이 신라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한 노래였다. 2번 선화공주를 부정한 여인 취급해 모함하는 노래고 예언 암시의 기능인 참여가 되겠다. 3번 선화공주에 대한 연모, 사랑을 나타낸 거야. 주모. 요즘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 이랬다가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죄, 유언비어 날포죄 이건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 이거 범죄 행위, 징역사라. 어린아이들이 부른 노래 동요고 민요고 최초의 한가로 네 줄로 된 사구체 한가가 되겠습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책 봐요. 자, 지문을 보니까 위에는 고어로 풀이가 되어 있고요. 아래는 현대어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기 봐주세요. 이 한가는요. 원래 원문은 전부 삼공유사에 수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삼공유사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향찰로 표기가 돼서 한문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쓴 자자 표기야.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게 해독이 안 돼요. 일종의 좀 암호식으로 적었거든.
이걸 해독을 못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삼공요소의 향가가 해독된 지는요, 책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이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어. 양주동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문학자인데 이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의 생애를 바쳐서 향가 25편을 전부 해독을 완성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향가는 다 이 양주동 박사의 향가 해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주동이라는 박사가 암호식으로 처리된 저 삼공유사의 원문에 향찰 표기된 것들을 고어로 풀이라고요. 또 현대어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책에 위에 있는 게 고어풀이, 아래쪽에 있는 게 현대어 풀이야. 그러면 시험에는 지문이 어떤 게 나오냐? 일단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예, 저 삼공요사의 원문이 나오지 않으니까 원문은 책에조차도 없죠?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 양쪽을 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로 위에 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 현대어 풀이로만 나올 수도 있죠. 쉽게 나오면 아래쪽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 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봅시다. 첫 줄, 선화공주님은, 자, 선화공주님은 남 그지지 얼어두고, 여기서 그지지는 모르게 또는 몰래 이런 뜻이야. 남 몰래 얼어두고. 고로 이 얼다란 말이 있는데, 이 얼다가, 여기 봐요. 이게 동물한테 쓰이면 짝짓기하다, 교미하다 이런 뜻이고요. 사람한테 쓰이면 다 성인들이죠. 섹스하다 뜻이에요. 정사 나누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것도 문학 시간인데 이걸 또 섹스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이걸 이제 좀 약간 문학적으로 좀 약간 얘기를 정을 통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 정을 통하는 게 그 이제 바로 육체적인 사랑이야. 정사를 나누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봐요. 그러면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동바알, 이게 서동을 말해. 서동도련님을 밑줄 짝 밤에 뭘 안고 가다. 뭐 하면 되겠어요? 밤에 몰이 몰래야.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모함하는 내용이야. 사실이 아니고 모함이라고. 이런 식으로 선화공주를 부정한 여인 취급해요.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이 불러서 결국 선화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래쪽 현대어 풀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시작. 네. 줄 쳐요. 왼쪽에 핵심 정리, 성격, 참요, 민요적. 자, 여기서 참요란 말이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 잠깐 가주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참요 밑줄 예언 암시하는 내용. 이래서 우리는 참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래쪽에 문제도 참요 1번 답이에요. 미리 얘기하면 원위치. 연대 신라 진평왕 때 세길은 6색이 되겠고요. 주제 1번, 2번 모두 밑줄.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 선화공주에 대한 연모의 정. 연모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의 모두 밑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 작품, 즉 최초 향가. 민요가 사구체 향가로 청착한 노래. 향가 중 유일한 동요 아이들이 부른 노래. 출전은 줄칠 필요가 없는 게 향가의 출전은 전부 삼공유사입니다. 알겠죠? 옆으로 와서 알맹이 첫 줄을 줄쳐.
이 노래는 신라 제26대 진평학 때 백제의 서동이 지었다는 사고치 한가로 전래 민요가 정착된 가장 오래된 향가 작품이다. 맨 아래쪽 줄쳐. 실제로 이 노래 하나가로 미천한 신분의 서동은 신분의 벽을 넘어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고 훗날 왕의 자리에 오르는 된다는 설화가 전한다. 가로 열고 백제의 무왕. 서동이 이제 백제의 무왕이 돼요. 백제의 30대 왕 무왕 되겠습니다. 네, 서동요였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다음. 네, 우리 책에는 6번 헌화가, 7번 풍요, 8번 도설가가 나오는데 그건 다 참고 표시해서 참고로 봐주면 되겠고요. 지문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9번 작품 가면 됩니다. 326쪽에 처용가로 가겠습니다. 네, 9번 처용가. 처용의 노래 이렇게 되겠는데 이 처용은 용왕의 아들이다.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입니다. 이 처용가의 배경사를 좀 알아야 돼. 327쪽 오른쪽에 아래쪽에 처용과 배경사를 봅시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봐주세요. 신라 49대 헌강왕 때는 서울에서 지방까지 집가담이 연이어져 있고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길거리에 풍악이 그치지 않고 비바람도 사철 순조로웠다. 이때 왕이 개운푸로 놀러 나갔다가 곧 돌아오려고 하면 물가에서 쉬는데 문득 짙은 구름과 안개가 끼어 길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런 기상이변이 발생한 거야. 개이하기 여겨 좌우에게 물으니 아래기를 이런 동해 용왕의 조화이므로 마땅히 용왕을 위해 좋은 일을 하여 그 마음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였다. 용을 위하여 절을 세우라는 왕의 명이 떨어지자 안개가 거치고 구름이 기었으므로 개운푸라 이름 지었다. 이윽고 동해 용왕이 기뻐하여 7 아들을 데리고 헌강 앞에 나와 춤을 추게 했다. 그때 용왕의 아들 하나가 이게 이제 처용이야. 헌강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정사를 보자 했는데 이름을 처용이라 했다. 왕은 미녀를 골라 아내를 삼게 하고 극간벼슬을 주어 머물게 했다. 그 아내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역신이 흠모하여 추모. 거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던 처용이 오게 돼요. 이렇게 되자 헌강왕이 VVIP 대접을 한 거야. 높은 벼슬을 주고 미스코리아 지인을 뽑아서 이쁜 아내도 맞이하게 해주고. 이때 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옛날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역병이었어요. 치사율 50%이 넘는 역병.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종두법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를 괴롭혔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게 역병이야. 역병이 돌면요 거의 뭐 몰살을 하고요. 살더라도 역병의 후유증이 남게 되죠. 얼굴에 마마 자국이, 곰보 자국이 남아서 평생 얼굴로 살아야 되고요. 그게 이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요, 계속되는 전염병과의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 않았죠. 그 역병이 돈 거예요. 그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 역신이 있어요. 이 역신이 계속 봐요. 흠모하여 누구를? 처용의 아내를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 밤에 들어와 몰래 들어와 동침했다.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돌아온 처용은 그 광경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나갔다.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치? 이 새끼 웃긴 새끼야. 이거 자기 아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다리몽둥이 불대놔야지. 물씨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 새끼 웃긴 새끼입니다, 이 새끼. 그러자 역신이 감복하여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내가 공의 아내를 흠모하여 지금 잘못을 범하였는데 노하지 않으시니 감격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 우러는 맹세코 공의 모습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였다. 일종의 뭐와 같은 건가 하면 부적과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설의 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이 또다시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 노래를 부른 거야. 이제 처용가를 부른 거야. 그리고 처용의 초상화를 그려서 문 앞에, 집 앞에 붙이고 일단 얘기야. 부적과 같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거야. 왜? 이 설을 통해 알 수 있던 것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얘기지. 역신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처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처용을 귀신을 막는, 내쫓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야. 좀 이해되십니까? 네. 예. 서브노트 봐주세요. 1번.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역병을 일으킨 귀신인 역신을 물리치기 위한 노래였다. 벽사진경. 축사벽사의 성격이다. 그 뜻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작품은 과도기적 형태인 팔구체 향가가 되어 있는데 처음 네 줄은 역신의 침범, 그 다음 네 줄은 처용의 용서 관용 되겠어요. 지문 보겠습니다. 8줄로 됐죠? 이렇게 해주세요. 왼쪽에다가 네 줄로 묶습니다. 네 줄로 묶어요. 여기를 전구, 여기를 후구라 그래서 8줄로 된 팔구체 향가입니다. 첫 줄, 세벌, 이게 서울, 그러니까 당시 신라의 서울이었던 서라벌, 경주를 말합니다. 발기달에, 밝은 달 아래, 밤들이 논이다가 밤늦도록 놀다가 떨어자 자리 보곤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잠자리를 보니 가라리 내여라. 가라리는 가랑이, 다리를 말해요. 다리가 넷이로구나. 주목. 따지고 보면 좀 야한 장면인데 상상은 각자의 몫에 맡기고 다리가 넷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역신이 자신의 아내를 흠모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변했다 그랬죠? 처용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아내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을 목격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역신의 침범이에요. 둘은 내였고 내 밑줄 아내의 다리. 둘은 니의 연고 니의 밑줄 역신의 다리. 본디 내다마는 본디 내 것이지만은 그 다음 밑줄 쫙. 아자나로 띄어리고 빼앗아간 것을 어찌하리요. 이 새끼 진짜 생각하고 웃긴 새끼입니다. 그렇죠? 정신 나간 새끼야 이 새끼. 뭐 좋게 얘기하면 관용이고요. 체념한 거죠. 그렇죠? 물론 주모 역시는 그런지 몰랐겠죠. 따지고 보면 이 아내가 용왕의 며느리잖아.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니까 그치? 용왕의 며느리를 범한다는 건 이 귀신 주제에 역신 주제에 몰랐으니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현대어풀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울 밝은 달 아래 시작.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놀다가 돌아와 저리 보니 가랑이가 넷이더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이고 본이 내 것이었다마는 빼앗아간 것을 어찌하리요. 줄 칩시다. 왼쪽 알맹이 핵심 정리. 성격 주술적 축사. 귀신을 쫓다 할 뜻이고요. 벽사진경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사자성어로 벽사진경이 주제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연대는 신라 헌강왕 5년 되겠고요. 주제 아내를 범한 귀신을 쫓아냄 축신 또는 벽사진경이다. 의 신라 향가의 마지막이다. 구지가 해가로 이어지는 주술시가의 매거리꽃 고려소교 초용가의 모태가 된다. 향가 해독의 시금석 역할을 함. 시금석이라는 기준이 됐다는 뜻인데 주목 여기 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양주동 박사가 향가 25편 상국유사에 있는 작품을 해독할 때 시금석, 스탠다드, 기준이 된 작품이 초용가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향가 초용가가 있고 다행스럽게 고려소교 초용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소교 초용가가 있었기 때문에 퍼즐을 맞추듯이 향가 초용가의 한자를 갖다가 하나씩 짜맞추기란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용가를 해석할 수가 있었어. 상국유사에 있던 거를. 그렇게 하나를 해독하고 나니까 퍼즐식으로 암호식으로 되어 있는 향찰 표기 해독의 열쇠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향가 작품을 다 해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네, 다음. 제가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알맹이 첫 절. 왼쪽에 처용은 동해 용왕의 아들로 헌강왕의 경주에 들어와 벼슬과 아내로 듣다. 그의 아내가 역신과 동침하는 것을 보고 이 노래를 불렀더니 역신이 물러났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시다. 초용가의 주술성의 출처. 초용가는 구지가에서 해가로 이어지는 주술시가의 맥을 계승하고 있으며 고려소교 초용가의 모태가 된 작품이다. 향가 초용가는 배경설화에서 독립시켜놓고 보면 노래 자체는 주사적 성격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노래와 더불어 춤을 춤으로써 역신을 몰아냈던 것을 보나 그 뒤에 초용의 화상은 그림을 말해 역신을 내모는 기능을 하여 문신이 되었고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귀신을 못 내쫓았다는 얘기야. 초용의 이야기가 초용무 이건 춤이고 초용희 이건 연극이야. 등으로 전성되어 날에 잡기를 쫓기 위한 의식으로 결부되어 역시 잡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니 초용관 애초부터 어느 정도 주술적 능력 박스 요 말이 중요한 얘기였어. 발휘했던 노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됐나요? 네. 이건 개인적인 주술이죠? 네. 집단적 주술은 아니죠? 네. 그런 게 이제 구지가와의 해가와의 그런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아주 강한 주술의 그런 성격이다. 일종의 부적과 같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네, 문제 좀 어이없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물었는데 뭐 볼 것 없이 답 4번입니다. 그렇죠? 야, 초용이 동해 용왕의 아들로 역신이다. 왜 초용이 역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음.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냥 좀 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좀 더 가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을 놓쳤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쉬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세요. 알겠습니까? 네. 싫습니까? 네. 싫은 사람은 집에 가세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작품 중요하거든. 너 가는 순간 그 다음 제망매가 시험을 강타할 거야. 예, 세상이 그래. 다음 10번 모죽질환가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예, 참고작이고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다세요.
네, 월명사의 제망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야. 월명사 스님. 여기서 망매란 말이 나오는데 죽은 누이란 뜻이에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다. 자, 우리 바로 서브노트로 갑시다. 11번 제망매가 봐주세요. 첫 번째, 누이를 잃은 슬픔을 나타냈어요. 1번이 중요하니까 별표 쳐. 그런데 그 슬픔 단계에 머물지 않고 불도 닦으면서 극락에서 만난 날을 기다리겠다는 불교적 실천 의지로 종교적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만남의 재회를 염원합니다. 두 번째, 누이의 극락 왕성을 비는 추모시가 되겠어요. 추모가 뭐야? 죽은 자를 그리워함. 이걸 우리 추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죽은 누이의 극락 완성을 비는 추모시다. 두 번째, 이거는 의식에서 불려진 의식인데 여기 봐. 49제. 이거 제자 자의 맞는 거야. 불교적 의식은 자의를 적어. 49제 때 불려진 제문이야. 여기 봐라. 49제 들어봤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49일 동안 구천을 맴돌아요. 살아생전에 있었던 곳을 다 돌아다녀 본다고 합니다. 태어난 곳도 가보고 자란 곳도 가보고 다니던 학교도 가보고 다니던 식당도 맛집도 가보고 다 돌아다니고 49일째 되는 날 내세 다음 세상으로 간다라고 불교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49일째 되는 날 절에 가서 좋은 세상에 잘 가라고 49제를 올립니다. 꼭 불교 신자 아니어도 49제는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많이 합니다. 불교적 세계관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안 보입니까? 저기도 지금 한 명 앉아 있네요. 여기도 지금 한 명 있네. 가라. 영화, 드라마 도깨비 안 보셨어요? 도깨비 보면 그 계단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건 49제 때 불려진 의식이다. 좋은 세상에 잘 가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구도시. 불도 닦으면서, 도 닦는 노래, 불도 닦으면서 되겠다는 구도시가 되겠다. 프린트 계속 봐. 3번. 10줄로 된 19채 한가인데 442로 되어 있는데 처음 4줄은 누이른 슬픔, 그 다음 4줄은 인생무상, 그 다음 2줄은 불교적 실천을 통해 죄를 기약한다. 지문 보겠습니다. 책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지문을 4줄 왼쪽에 4줄 2줄로 묶습니다. 442가 되겠어요. 442. 10줄 된 19채 한가 3단 구성 442로 되어 있다. 이것을 전구, 이거를 후구, 이걸 낙구라고 부르는데 이때 요 낙구의 맨 앞에 자 거기는 아야 되겠습니다. 박스 쳐요. 요 아야가 뭐냐? 낙구 감탄사라고 불러요. 요 낙구 감탄사는 10줄로 된 19채 향가의 형식상 특징이다.
열조로 된 19치안가의 구행과 시팽이 납군데 그 첫머리 시작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아야, 아으 이런 감탄사로 시작을 해. 요런 것은 훗날 시조나 가사에까지 형식적 계승이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배울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맨 앞에 첫 부분을 형식적 제약을 가하게 돼. 그래서 시조도 나중에 마지막 장인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 삼음절로 고정을 시켜내는 거야.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봅시다. 생사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 길은 인생길이겠죠. 이에 이샴에 이때 이는 밑줄 이승, 여기 이승을 말해. 이승에 있기에 머뭇거리고 밑줄 한계인식입니다. 여기 봐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어요. 이승은 삶의 세계, 저승은 적음의 세계다. 지금 화자인 월명사는 이승에 있죠? 누이는 죽어 저승에 갔습니다. 그쵸? 근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지금 이승에 있기에, 나는 이승에 있기에 머뭇거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머뭇거린다는 표현은 한계를 인식하는 거야. 현실적 한계 인식의 표현이 머뭇거림으로 표현한 거야. 머뭇거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오는데, 자, 이때 나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표까지 쳐요. 적어야 돼. 죽은 누이. 이때 나는 죽은 누이예요. 미리 배우면 9번째 줄 구행의 마지막에 나가 있을 거야. 맛보올라 할 때 나 있습니까? 요것도 동그라미 치고 이건 별표 쳐 역시. 자, 이때 나는 화자 자신입니다. 월명사 화자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삼행의 나와 구행의 날은 다르다.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삼행의 나는 죽은 누이, 구행의 나는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목. 지금 얘기한 게 소방직 시험에서 내리 2번이 나온 거야. 이 제망매가가 16년과 18년에 2번 지문 출제됐는데 2번 모두 다 그거를 물었어요. 지금 얘기한 게. 그 나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야.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 얘기 알겠죠? 원위치. 나는 가나단 말도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난 있고 못다 이루고 갑니까? 여기까지 사행까지 누이를 잃은 슬픔이에요. 죽은 누이에 대한 혈육의 정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 어느 가잘은 가을이에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 밑줄 이에 대해 뜯어질 잎간 여기저기에 뜯어질 잎 줄쳐 떨어지는 잎이 되겠는데 나뭇잎이 되겠는데 뜯어질 잎 줄쳤어요. 위에 있는 이른 바람과 이꼴 주목 중요한 얘기합니다. 거기 지금 이른 바람이고요. 밑에가 떨어지는 잎이 되겠어요. 나뭇잎이 되겠는데 이거는 비유가 됐어. 뭘 비유했냐? 누이의 요절을 나타낸다. 요절이 뭐예요? 이른 죽음이 요절입니다. 그렇죠? 누이의 요절을 첫 번째 이른 바람과 두 번째 떨어지는 잎에다가 뭘 했다? 비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험은 저런 게 나오는 거야. 하단 가지라 나고 하단 가지 밑줄 쳐요. 같은 나뭇가지 되겠는데 이 하단 가지는 한형제를 말해요. 같은 부모 아래 한형제. 한형제 나고 태어나고 가는 곳 못 알아서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여기까지 주목.
한형제로 태어났는데 가는 것을 모르겠다. 현타 온 거죠? 인생 무상입니다. 이런 게 인생 무상이에요. 삶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감, 상실감을 느끼는 거야. 인생 무상이야. 5에서 8행까지 인생 무상. 그 다음 형광펜 있으면 손에 잡고 9행과 10행을 줄쳐요. 쭉쭉. 아야는 낳고 감탄사라고 말했고요. 미타찰은요 극락입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극락세계를 말해요.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 이 나는 화자 자신이 월명사입니다. 도 닦아 기다리고다. 불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라. 9행과 10행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야. 첫 번째 1번. 누이를 극락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재회를 염원해. 두 번째. 불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는 종교적으로 승화를 시켜서 불교적인 실천 의지를 나타낸 거야. 불교적인 실천 의지로 다시 만나겠다는 종교적 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누이를 잃은 현실을 이겨내는 거야.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도 갑시다. 한자 성어 적겠는데 회자정리 거자필발. 만나면 헤어지고 떠나면 다시 만난다야. 주목 따라하세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거 두 개는 반대되는 뜻이야. 따라해요. 만나면 헤어지고 떠나면 다시 만난다. 이게 불교의 윤회 사상이야. 월명사 스님이라고 그랬죠? 이런 불교적인 믿음이야. 여기 봐. 누이가 죽었잖아요. 그치? 한형제로 태어난 건 만남이죠. 근데 지금 누이가 죽었지? 떠나간 거지. 하지만 거자필반 죽은 누이를 다시 극락에 가서 만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불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 불교적인 문담이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윤회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삶과 죽음이 반복돼서 윤회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이는 죽었지만 슬프지 않다는 얘기야. 왜? 그 누이를 극락에 가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스님으로서 불도 닦으면서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은 저랑 회자 정리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만났잖아요. 합격을 해서 헤어져야 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다시 오면 죽을 줄 알아. 오지 마. 그 다음. 자, 아래쪽 현대어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시작.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므로 모르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가는가. 어느 마을 이룬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나뭇잎처럼 같은 나무가지에 나고도 가는 것을 모르겠구나. 아, 극락세계에서 만나볼 내가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네. 슬프다, 그치? 슬프죠? 쌤, 뭐가 슬퍼요? 하나도 안 슬퍼요. 야이씨, 인간이라면 슬퍼야 돼, 이런 걸 읽으면. 얼마나 슬프니, 누이가 죽었는데. 그 슬픈 화자의 심정이 느껴진다, 그치? 오른쪽 알맹이, 핵심 정리, 성격 밑줄, 추모적, 애상적. 애상적이 몹시 슬프다는 뜻이에요. 불교적. 내려가서 주제 밑줄, 죽은 누이를 추모함,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극복이지. 작가, 월명사. 아래쪽으로 와서 알맹이 첫 줄. 이 노래는 신라 35대 경덕왕 때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노래로 위망매 영재가라고도 한다. 넘겨서 그 밑에서부터 그 단락의 내용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줄쳐. 죽음에 직면한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자 정리 동그라미. 한자성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만남을 계약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적 슬픔을 종교적 정신세계로 정화하여
극복하려 하는 순관정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옆에 두 문제 있습니까? 예, 풀어주세요. 네, 1번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바로 갈게요. 4번입니다. 서사시도 아니고요. 주술적 성격도 없죠. 나머지 맞아요. 2번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역시 바로 갑시다. 4번입니다. 4번. 아니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두 행에서 삶의 무상함이 아니라 중간에 5에서 8행에서 삶의 무상감이 나타나죠. 마지막 두 행은 극복이지. 종교적 승화, 불교적 실천이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치? 네, 오늘 여기까지 제망매까지 배웠습니다.